네,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님께서 오늘 국정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해 주시고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정 설명회를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위해 친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석 국무총리를 이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초청 K국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님은 제15, 16, 21, 22대 국회의원, 민주연구원 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셨으며 지난 7월 4일 대한민국 제49대 국무총리로 취임하셨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경제, 민생 회복 등을 통해 K민주주의, K컬처, K외교, K무역, K방산 등을 선도하고 계시는 새벽 총리 김민석 총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평생 처음 하는 걸 해봤는데 여기 옆에 끼는 거 해봤거든요. 지금 핸즈프리 잘 들리는가요? 예. 잠깐만요. 뭐 대단한 걸 찾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PPT 넘기는 걸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평통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살면서 일상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는 국가에서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기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가장 의미 있고 비중 있고 또 자부심을 갖는 기관인 평통에 오늘 각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 또 전체 전국의 지도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뵙고 우리 국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인사를 이제 막 드리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가셨는데 사실은 지금 수석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은 제게는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인연이 많은 분입니다.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인연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있지 않은 제 대학의 같은 과외 선배시기도 하고 또 이 정치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늘 사표로서 이렇게 모셔왔던 그런 선배십니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책임을 맡고 계시는 평통 굉장히 기대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목은 K국정설명회인데요. 이 국정설명회를 한 것은 최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4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딱 6개월, 반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사이 숨가쁘게 정신없이 그야말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조금 한번 정돈을 하고 우리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국민과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얼마 전부터 국정설명회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요새는 일단 K자 붙으면 좀 뜨잖아요? 그래서 앞에 K국정설명회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제가 청년들 앞에서도 한번 하고 또 당에서도 하고 또 광주시에서도 했는데 이렇게 평통에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기관에서는 처음 하게 되는 것이어서 저로서도 굉장히 뜻깊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아주 간단하게 지표로 본 국정 성과를 그냥 같이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시 5분인데 제가 아마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50분 정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것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화두랄까?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없이 그야말로 객관적인 것, 지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실질 성장률이 사실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 1사분기부터 25년 1사분기까지 마이너스 수준이었습니다. 다들 걱정되는 역성장이었죠.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25년 1사분기에 이게 몇 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을 겪던 것이 다시 반등을 시작한 것이 사실은 오늘 이제 내란 특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정부, 지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시점부터 이게 사실은 반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게 수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심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러한 혼란이 좀 정리되지 않으면 이 경제가 살아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시점부터 경제가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시기의 변화도 있었고 정책의 변화도 있어서 지금은 그 다음 표 오른쪽을 보시면 IMF 등에서 전망하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2025년이 아닌 내년에는 1.8% 정도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곳은 IMF 외에도 한국은행도 있고 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문자를 써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한국 경제가 현재의 사이즈와 현재의 체력을 가지고 보통 수준, 정상적인 속도로 뛰면 달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수치로서의 성장률이 얼마냐 하는 것들을 대부분 1.8% 정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체력, 우리의 체격만큼도 성장률이 안 나왔던 것인데 내년 정도가 되면 그 정도까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최근의 흐름을 보면 경제학자들은 잘만 하면 그 잠재 성장률 1.8%를 조금 넘기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가 그 다음 표에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소비 심리라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6가지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내가 보는 심리가 어떠냐, 남들이 보는 심리가 어떠냐고 종합적으로 해서 어쨌든 그것을 다 종합했을 때 100을 평균으로 했을 때 112.4. 경제학에 대한 복잡한 설명을 하지 말고 대부분 전화 또는 사람들이 그래 앞으로는 소비를 좀 괜찮게 할 것 같아, 좀 늘릴 것 같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옆에 코스피 추이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 시기에 이게 2000대에서 그냥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주춤주춤 하던 것이 3000대로 올라가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크게 보면 5000대까지 가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했던 것이 어느새 지금 3000을 넘어서 4000대를 가서 이게 아마 제일 마지막이 어제자 12월 12일자까지 이게 업데이트한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4200대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졌을 때 야, 저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는데 저거 이제 당연한 기술적 조정을 거쳐서 다시 어제 현재 4167. 종합하면 큰 수치로 보면 지난 1년 전 이전 시점에 비해서 지난 1년 동안은 그래도 심리로 보나 수치로 보나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경제를 보든지 간에 뭐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점들이 있죠. 환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종합 성적에 해당하는 또는 종합적인 심리적 지표에 해당하는 성장이라든가 소비 심리라든가 주가지수라든가 같은 것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표는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사실 제가
저는 정말 제가 총리로 임명받아서 일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 시기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정부,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모든 에너지는 99% 어디에 집중돼야 하느냐? 한미 관계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막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한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서 그것도 타결되고 나니까 우리가 잊었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 시점으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경제 주체가,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모든 경제 주체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영향을 쏟았던 것이 한미 관세 협상이죠. 근데 한미 관세 협상이 어쨌든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령 1,500억 불이 어떻게 되고 2,000억 불이 어떻게 되고 그중에 자동차 관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복잡할 것 같기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평가 가운데 딱 3가지 포인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표시를 해놓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흔히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더구나 자타공인 탁월한 협상가라고 예측 불허의 전략가라고 일컬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을 이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동네에서 싸움을 하든 아니면은 국가 간의 싸움을 하든 어떤 큰 조직 간의 싸움을 하든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머리를 쓰고 전략을 쓰고 지혜를 쓰고 꾀를 써서 이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대와 상대의 협상이나 대결이나 이런 모든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뭐로 결정나느냐? 힘으로 결정나죠. 미국과 한국의 힘의 차이, 국력의 차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 제기한 그 협상의 프레임 위에 올라서서 미국이 제기한 그 협상의 틀 위에서 협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미국에게 접어주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협상의 결과는 우리가 미국을 이겼냐 졌냐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덜 졌냐 아니냐의 싸움이죠. 냉정하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덜 불리한 협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하게 할 것이냐. 사실은 그 싸움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외국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동맹국가를 포함해서 다 쉽지 않은 협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야, 이거 심한 거 아니야? 미국이 너무 가져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협상이 있었죠. 우리가 주로 그러할 때 비교하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아주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찌 됐느냐? 비교적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평가할 때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비교적 더 불리하지 않은 최종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했느냐? 첫째, 바로 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것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 좋아. 미국과 우리가 협상을 했고 타결을 했고 미국이 원하는 만큼 투자를 하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부분을 할 건데 그러나 돈 되는 것만 하겠다. 우리에게도 말이 되는 것. 우리에게 돈이 안 되고 우리는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감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번 협상 모든 결과에서 우리가 씌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고깔입니다.
어떤 결과에 있어서도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쉬운 말로 고치면 우리에게도 돈 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손해만 보는 것은 안 한다라는 그 결과를 집어넣은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결과를 집어넣은 것이 이번 전체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두 번째는 조선협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스가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우리가 시간을 끌면서 여러 협상들을 결과적으로는 부분을 치열하게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유리한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가져왔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의 힘입니다. 사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후에 우리가 쌓아왔던 조선의 역량이, 그리고 해방 이후에 배 한 척 못 만드는 나라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어떤 조선 영향을 가진 나라로 된 우리의 역량이 가장 센 나라인데 막상 배를 만들 역량은 떨어지고, 특히나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배가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특히나 군함은 너무 필요한데 그 군함을 만들 역량은 전 세계에 뒤져보니까 한국이 최고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국 입장에서 평소와는 달리 협상에서 다른 것을 양보하더라도 한국과 팽팽한 협상을 하게 만든 힘은 바로 조선업의 힘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선의 역량 때문에, 조선업의 역량 때문에 이번 협상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나라들과 다양한 협상을 해나가는 데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협상할 때 우리가 가졌던 조선의 힘 같은 바로 그러한 전략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만의 힘을 가진 바로 그러한 분야를 조선 외에도 2개, 3개, 4개 만들어야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겠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협상을 시작할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마 저도 그랬고 이번 협상을 실무적으로 한 다른 분들,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터프 니고시에이터, 아주 강력한 협상가라고 평가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같은 분들이 다 같이 들었는데, 다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놓쳤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아마 그 뒤에 언론에서 나온 걸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시간에 쫓기지 마십시오. 불리한 건 절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깰 각오를 하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을 말로 하긴 쉽지만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지난 몇십 년 한미 동맹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협의하거나 협상하거나 할 때 사실은 우리의 이익에 딱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호 협의한, 대략 이 정도까지 하자라고 한 시간을 넘겨서 협상을 하고 심지어 끝까지 버틴 경우가 사실은 찾기 어렵죠. 기억하기 어렵죠.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대원칙으로 처음에 딱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이번 모든 협상의 결정적인 대전략이었구나. 결정적인 대원칙이었구나.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이드라인이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협상을 끝까지 성공시켜낸 실무 책임자였던 김용범 실장이나 김정관 장관 같은 분들이,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대통령의 그 가이드라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맘 놓고 뛸 수 있었던 그런 벽이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익을 딱 버텨내기 위해서 버텨내는 힘,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비교적 우리가 덜 불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힘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저희가 참 숨가쁘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마 대통령 취임하고 열흘 정도가 그렇게 넘지 않아서 G7 정상회의로 시작했고 쭉 와서 최근에 있었던 연말에 중동 순방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해외 유학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뭐 외국에 가서 유학을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외교를 잘하냐고. 저는 사실 좀 잘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말씀은 한번 우리 모두의 이 인생을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당 대표일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 당 대표와 집권플랜본부장 후보이면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쭉 호흡을 맞춰봤거든요. 그때 제가 아주 흥미롭게 주목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거의 1년 전부터 거의 한 일주일에 또는 2주에 한 번 간격으로 쭉 놓치지 않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주한 외국 사절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몇몇 큰 나라의 대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지금 대사들이 178개국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전체 외교사절을 리세션을 했는데 그때 아마 178개국 중에 170개국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이제 외교가 성장한 거죠. 근데 그렇게 쭉 다양한 국가의 사자들을 만나면서 사실상 이렇게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준비들이 결국 다 이번에 축적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들을 냈는데 특히나 이번에 중동 UAE를 가서 만든 성과 같은 것들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더 실현되면서 더 우리가 체감하게 되겠지만 매우 중요한 성과인데요.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문화창조 산업을 넣은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게 원래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중에. 근데 우리가 집어넣은 겁니다. 문화창조 산업이라는 것을 에이펙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공동의 새로운 산업,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자. 그리고 저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들이 꼭 흔쾌히 오케이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등등이 왜? 문화창조 산업이 에이펙에 새로운 창조 공동의 동력으로 들어가면 어느 나라가 제일 득을 볼 것 같아요? 한국이 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런 것들 하나하나를 넣은 것이 마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IT 또는 일본과의 문화교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 정보화 한류의 기초를 쌓고 오늘의 일정한 기반을 쌓은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저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대략 약간의 수치와 약간의 결과들을 가지고 그냥 쭉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6개월간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큰 부분으로 좀 쪼개서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부는 아시다시피 내란의 어둠을 뚫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는 국민이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일궈내고 이겨낸 지난 1년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갖는 느낌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미국 공부를 하면서 제가 로스쿨에서도 공부를 했고 했는데 미국의 세계에 대한 가장 큰 수출품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최대의 수출품은 헌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연결해서 봅니다. 참으로 독특한 나라.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단기간에 성장하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2차 대전 이후에 어려웠던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성장했는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그러고 나서 쿠데타를 겪고 다시 1년 만에 다시 우뚝 선. 그래서 그것을 아마 대부분
지금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느낄 텐데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눈은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매력이 있는 나라이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대한 복원력이 있는 나라로 보는 것이죠. 제가 대통령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 아니 장르를 하나 만들어내셨어요. 장르를. 무슨 장르냐고. 무슨 장르 같습니까? 넷플릭스에도 없는 정치 다큐 장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국무회의 생중계, 타운홀 미팅, 최근에는 정부 업무 보고 생중계까지.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이렇게 다 열어버리는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색함을 느끼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들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큰 틀의 변화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봐버린 거예요. 그냥 국정이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과거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제도 언론이라는 틀을 통해서 보던 것을 그냥 직접 봐버리는 거예요. 아유, 장관 중에 누가 괜찮대? 누구는 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갑자기 물어보면 좀 쫄대. 이거 다 알아버리잖아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고 이 변화의 흐름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의 눈으로 볼 때는 K민주주의 또는 AI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AI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 대한민국의 출현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한 장이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열어서 스스로 선보이고 있는 이러한 열린 국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하는 부분의 국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이것은 점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총리실도 필요한 부분 점점 더 회의를 공개해 갈 것이고 또 다른 부처도 그렇게 공개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가는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이다.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그런 성과를 뛰어넘는 성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이펙 때요. 정상들이 쭉 이제 들어오셔서 마지막에 만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찬장에 끝나는 날이니까 오시면 대통령이 저기 서서 오시는 정상들 한 분 한 분 이제 영접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에이펙 정상의 만찬장 딱 이 자세로들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대통령하고 인사를 하고 오면 요만큼 많은 공간에 이제 정상들이 잠깐 서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기다렸다 한꺼번에 같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여기서도 맞이했습니다. 쭉 순서대로 오셨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이 워낙 풍채도 좋고 이렇긴 하지만 각국의 정상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담소를 하다가 마지막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니까 꼭 누가 뭐라고 시킨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시진핑 주석하고 와서 얘기도 하고 악수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그게 힘이죠. 현실적인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젠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G2 시대의 개막을 다시 알린다 하는 그런 X를 날렸다 이렇게 봤는데 G2라는 건 이제 미국과 중국 가장 큰 나라인 미국과 중국이 한편으로는 경합하고 한편 주도권을 놓고 쟁패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싸우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또 이렇게 다시 가는가 싶은 그런 변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가 그 언어가 또는 보였던 대화의 어떤 방식이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국민적 자존심을 일정하게 유지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우리가 국가의 크기로 봐서는 더 작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국가의 자부심에 있어서는 확 접어주거나
그렇지 않는 정도의 품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의 친구도 좀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신대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과도 잘 가까웠던 고노 전 외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노 요헤이 외상이 있고 그 아들이 고노 타로 외상, 부자가 다 외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 고노 장관하고 제가 한 30년 이상 친구인데 제가 총리로 임명받는 날 임명장을 딱 받고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고노 장관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네 진짜 일본하고 외교를 어떻게 할 거냐? 궁금하니까. 근데 마침 그 직전에 저희가 그 자리에 대통령님도 계시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계시고, 제가 있고 등등 해서 저희가 막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과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화해하거나 타협하거나 봐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역사적 원칙의 문제다. 그러나 외교는 연속성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교적 연속성을 잘 감안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였던 모습은 사실은 그야말로 실용이라는 그런 평가에 갑할 것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로 일본 먼저 가고 미국을 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재 세대 구성을 보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연배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연배가 있는 분들이 내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부감에 비해서 비교적 지금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그것은 그거고 역사는 역사고 원칙은 원칙이지만 일본과 조금 더 다양하게 교류도 하고 잘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흐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외교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은 이쪽에 있는 그림은 보시다시피 저쪽부터 김동관, 이재용, 또 정의선, 신동민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오나들과의 사진이고요. 또 이쪽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노동부 장관 들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보고 그런 식으로 또는 글을 쓰고 또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생각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이미 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보다 친노동일 수 있죠. 왜?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너무나 그냥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산재의 문제를 집요하게 계속 제기하고 풀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예를 봐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부보다도 친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런 평가를 하느냐?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중에 미국의 상무장관 러트닉인가요?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돈에는 어떻게 그렇게 정부하고 기업하고 완전히 원팀이 되어서 달려드냐. 협상을 하는데 계속 정부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조율된 입장을 기업들과 함께 쫙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어느 경우보다도 더 완벽한 원팀으로 움직인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장면이 돼서 그것에 문제 제기조차 안 합니다만은 한미 관세 협상의 중간 과정에 대통령이 또는 비서실장이 또는 정부의 강요들이 대기업의 CEO들과 계속 만나 나갔다. 혹은 1대1로 혹은 1대4로 하는 보도가 계속 됐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20년 전이었다면
30년 전이었다면 대통령이나 또는 정권의 실세들이 그런 대기업 문화들을 만나서 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자들이 만나가지고 골방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그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걸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유학 시절에 들었던 수업 중에 그 수업을 가르쳤던 분이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의 경제수석을 했던 분인데 영어로 비즈니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서 들었던 건데 그게 우리말로 하면 기업과 정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점을 따려고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거 왜 하지? 근데 그때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요새 계속 생각을 합니다. 기업과 정부의 관계라는 것이 선진국가의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그 관계가 얼마나 투명한가, 그것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제의 수준이 결정나는 것이로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이미 기업과 정부가 만났을 때, 기업과 대통령이 만났을 때 저자들이 뒤에서 뭘 하고 있지라는 궁금증과 질문 자체는 이미 제기하는 것조차 원시시대의 일이 되어버린, 당연히 그들은 만나서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윈윈을 하는 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협력하거나 토론하고 있다라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대통령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떳떳하잖아요. 우리가 자신 있잖아요. 대선 때 도움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협력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한 협력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은 노동계와 만났고 기업계와 만났고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의 관계 속에서 투명하게 그렇게 협력을 해가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은 미래를 위한 포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BCD라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소위 전략산업을 약칭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게 대선 당시에 제가 집권플랜본부장 할 때 제가 저 약칭을 만들었었거든요.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F가. 근데 저거를 F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F까지 해도 좋겠다,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A, AI, B, 바이오, C, 컨텐츠 앤 컬처, 컨텐츠와 문화산업, D, 디펜스, 방산, E, 에너지, 그리고 F는 뭐냐? 요새 정말 뜨고 있는 푸드, K푸드까지.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집중해서 넣고 있는,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난 정부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지난 정부가 뭐 민주적이지 않다, 또는 뭐 어떻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누가 지난 정부 당시에 뭐가 제일 아쉽소라고 물어보면 제가 늘 했던 답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부가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전략산업에 집중을 하는데 도대체 이 정부는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뭘 집중하려는지 모르겠다. 그게 너무 아쉽다. 우리나라가 지금 결정적인 시기인데, 골든타임인데 뭐를 생각하고 어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는 과정에 기업과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문화 국가의 꿈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테러리스트라고까지 불렸던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선생이 해방의 힘에 책을 썼는데 당신의 꿈은 뭐요? 라고 하는 그 자문에 자답하기를 그렇게 치열하게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했던 분인데, 강한 나라가 내 꿈이다 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가 내 꿈이다 도 아니고, 세계에서 1등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 문화국가가
나의 꿈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건 저는 불가사의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DNA를 가진 나라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DNA를 가진 나라. 저는 심지어 요새는 우리 DNA 속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요새 바이오가 좀 잘 나가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DNA가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진시황이 장수약을 찾으려고 이 반도 끝에 여기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혹시 우리에게 장수 국가의 DNA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백범이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기 1년 전쯤에 저희는 반드시 정권 창출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앞으로 우리 국가의 비전이 무엇이 돼야 하느냐라는 걸 놓고 말씀을 나눌 때 저는 문화국가가 우리의 비전이 결국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그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 지금은 우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 성장 회복하는 성장 국가를 거쳐서 문화 국가로 가야 한다라는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는 K민주주의라고 평가되는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서 그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전략산업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한류의 뿌리가 무엇이냐?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성장을 거쳐서 반드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로 갈 것인데 그 초석들을 놓고 있는 거죠. 중간 그림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K-POP 데모넌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박진영 씨가 장관급 위원장을 맡은 저러한 초석들을 우리가 놓고 있는 거죠. 마지막 그림은 제가 특별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림, 국중박입니다. 다 아시겠죠? 유홍준 관장님께 이번에 에이펙 성공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엔 우리 국중박, 우리 박물관에 들은 얘기가 많죠. 첫째, 지금 우리가요, 국중박을 찾는 관람객의 수가 세계에서, 관람객의 수가 규모가 세계에서 3위인가 4위인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3위, 4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프랑스 루브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박물관을 가면 꼭 자기 나라 것만 아니고 남의 나라 건데 가져온 게 많잖아요. 식민지가 했던 거. 대한민국 박물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일한 박물관. 두 번째, 일본을 포함해서 한 세계 100나라의 이 박물관 관장들이 오면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무엇을? 다른 나라의 박물관은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다 어르신들만 이렇게 오는데 유일하게 젊은 사람들이 꽉꽉 채우는 그러한 박물관을 가진 나라. 그것은 박물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DNA를 가지고 있는 문화 국민들이 미래를 예고하고 예약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요, 국중박에 가면 이순신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순신과 관련된 걸 다 모은 전시회입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대통령님한테 들어가지 대통령님 먼저 한번 가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좀 갈랍니다. 그랬는데 저보고 먼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한번 할 수 있다면 평통에 한번 줄서서 저기 어지간하면 가면서 시체멀로 빽 써서 먼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줄을 하도 많이 서서. 제가 유홍준 관장님께 여쭤봤더니 점심시간 직후에 가는 게 그나마 좀 낫답니다. 우리 평통에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국중박 가보기, 이순신전 가보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는 그런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우리의 원래의 소명, 우리의 원래의 비전을 실현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 존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몇 차례 산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잘 안 줍니다. 산재 사고가 계속 납니다. 저도 최근에 산재 현장을 가봤습니다. 안타까우니까 점검을 하러. 근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사업장은 줍니다. 줄고 있어요. 어디가 계속되고 있느냐? 50인 이하, 50억 이하. 가보니까 이게 사고가 나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제기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극복해야 할 문제인 거죠. 두 번째 그림은 저게 산불, 불 끄는 사진. 저희가 올해 손본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특별히 명하셔서 제가 직접 이번에 산불 내년 예방훈련을 간 적도 있는데, 이 산불 나면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헬기로도 불 끄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가 바꾼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불 나면 우리가 가용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 뿌리는 헬기를 일단 출발시키고 중간에 좀 괜찮다 싶으면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출발시키자. 그게 현재까지의 이 작동 원리에 비해서 30분을 땡기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게 워낙 중요하니까. 세 번째는 자살과 관련한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게도 세계 OECD 1위의 자살 국가 아닙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 이 숙제가 지금 총리실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없었던 자살 관련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끼리만 하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정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썼는데 제일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자살 줄이는 거하고 출생률 늘리는 겁니다. 돈을 많이 썼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죠.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이거는 종교계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등의 종교계와 협약을 하고 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모델 케이스를 만들고 등등 그런 걸 하려 합니다. 이런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성장 수준에 맞는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평통이니까 평화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아주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관계가 좋지 않죠. 어렵죠. 더구나 북한이 사실상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론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당장 효과를 보기 쉽지 않다라는 상황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 안 할 수가 없죠. 어느새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탄핵이 되고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 시기에 이미 그 이전에 그렇게도 요란하고 시끄러웠던 오물풍선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확성기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만 지켜도 서로 간의 긴장을 더 악화시키고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만 하지 않아도 더 갈등된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변화를 만들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의 지혜를 모아서 그야말로 초당적인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편으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좋아지는 길로 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이 어려운 일들이 있죠. 최근에는 환율 문제도 있고 참으로 이게 참 난제 중에 난제인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평통의 자문위원님들의 지혜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저 표는 뭐냐? 연도별 드라마 제작 편수입니다. 제가 왜 저 표를 들고 나왔냐? 2022년 제일 꼭대기일 때 141편, 2025년 올해 84편. 그걸 쭉 뒤로 돌려보면 2015년 84편. 지금도 84편, 10년 전에도 84편. 근데 10년 전에 84편과 지금 84편은 전혀 의미가 다르죠. 왜? 전 세계는 다 한국이 야, 한류 다 먹었어. 이러고 있는데 막상 우리는 정점을 찍고 실제로는 10년 전에 84편은 올라가는 상승세였고 지금은 다 올라갔다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때의 84편이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말 나가서 보면 잡고 있는데 실제로 돈은 넷플릭스가 벌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 거죠. 외화 내빈의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한때는 일본도 한때는 홍콩도 그런 세계 영화 뭐 이런 데들 휩쓸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지켜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오늘 우리 평통에 우리 자문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국정설명회를 하게 돼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로서는 매우 뜻깊습니다. 평통은 오늘 오기 전에 제가 한번 다시 헌법을 좀 봤습니다. 헌법에 있는 기관으로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및 정부 등과 달리 민간이 참여하는 것으로서 명시되어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또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그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평화통일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수많은 바람직한 가치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직속자문기구이라는 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국정설명회의 끝을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자. 처음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원칙으로 돌아가서 적어도 헌법의 훼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불같이 분노할 수 있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당과 이념과 성향을 떠나서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로 딱 뭉칠 수 있고 그리고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또 이 시점의 시대정신과 이 시점에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동네에서 제일 폼나는 그런 위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시점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선도국가로 만드는 바로 그러한 골든타임 어떻게 보면 딱 10년 남아있는 그 시기에 주어져 있는 평통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에이펙 때 제가 에이펙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초격차 에이펙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경주에서 상공회의 분들과 모든 분들을 모셔놓고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은 제국적 관점이다. 우리는 식민지만 해봤다.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려는 그런 담대한 생각이 너무 약하다. 이 표현에 오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국적 관점이라는 것은 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식민지만 하던 그런 관점을 벗어나야 된다. 이미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위치에 올라서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뚝 서서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로 딱 자리 잡아서 미국, 중국, 일본, 또 EU 그런 나라와 달리 한국만이 해낼 수 있는 일, 한국에게만 세계가 원하는 일 그런 것을 해내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시간이 지금부터 저는 5년 내지 10년 주어져 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합쳐서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이다. 대통령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부는 전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로 만들어내고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고 그리고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길에 진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자 이렇게 뛰고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기왕이면은 이 역할을 해 주시는 동안에 나가시면 조금이라도 더 대통령의 뜻과 의지, 철학, 정책을 설명하는 방향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대한 당부와 또 희망의 메시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석 총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총리님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간단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 10분 정도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보니까 여기도 또 쉬는 시간도 있으셔야 되고 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긴 것보다는 한 5분에서 10분 사이, 7분 사이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보고 이렇게 지명해서 말씀 주시면 몇 분을 모아서 답하는 그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예. 이게 아마 끝나고 또 사진 찍고 이러는 게 있죠? 예.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저 뒤에 마이크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총리님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행정에 지금 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남자들까지도 육아휴직을 떠나다 보니 그 행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몇 분 모아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뵌 분인데. 하여튼 오늘 제가 총리님 우리 국정 설명에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시지도 않고 그냥 그걸 다 머릿속에 다 생각하셨다가 했는지, 야, 정말 저 오늘 놀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다른 거보다 요즘 신문에 매스컴에서 우리 김민석 총리님의 많이 나오는데, 저 닉네임을 뭐로 했으면 좋은지, 요즘 나오는 건 민생총리, 새벽총리, 경제총리, 아맹총리라고 자꾸 뜨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좀 마음에 드시고 나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새로운 닉네임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제가 사실 일본으로 가서 줄기세포도 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는데 왜 굳이 일본에 가서 맞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의아하고 있는데, 한 회사가 식약처에서 세팅한 임상 3상을, 그 3상을 대행하는 의사들이 인정을 했는데, 국내에서 식약처는 그거를 세팅한 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임상적 통계성에 대해서 미국 FDA 인정한 임상적 통계적 유효성으로 하지 않고 갑자기 1차에서는 했다가 2차에서 어떤 공청회를 한 다음에 임상적 유효성이라는 걸 들이밀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의아한 게, 아까 바이오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회사를 허가를 해주면 굉장히 지금 네이버처럼 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 오히려 부처 이기주의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하고 너무 역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 가면 정말 많은 국내 환자들이 옵니다. 오는데 왜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맞추지를 못하고, 또 국내 의사들이 임상 3상을 성공했다 하는데 식약처 공무원들은 반대를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정말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오늘 지나고 그냥 끝나면 영 후회할 것 같다 싶은 분 계시면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시죠. 저기 한 분 하시고요. 죄송해요. 저 끝에도 손 드셨나요? 그러면 두 분 좀 짧게 해주시면 제가 짧게 답하겠습니다. 그걸 두 분까지 하면 5분이니까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발전소 노동자입니다. 아까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태안화력에서 얼마 전에 김충현이 죽고 또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절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전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님께서 김충현이 죽었을 때 와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꼭 책임지는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자,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남아셨죠? 예. 네, 총리 오늘 너무 귀한 또 발걸음 해주시고 K 국정 설명에 너무 많은 응원 드리면서 또 들었습니다. 그 앞서 지금 질문하신 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자문위원님들이
그 비슷한 환경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까 국무총리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50인 이하 사업장, 그 다음에 50억 이하 매출의 사업장에서 대부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들을 지적하고 또 법령으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과 같이 또는 다른 뭐 유럽 국가들처럼 그런 그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정부에서 저희가 K라는 이름으로 그런 강소기업을 일구는 차원에서도 이거 어떤 그 국내 강소기업의 생태계 변화를 위해서도 생명 존중을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의사가 없으신지 좀 깊은 좀 성찰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5분 말씀 주셨으니까 5분 꼭 하셔야 돼요? 손 드신 거죠? 거기까지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거기 말씀하시죠. 거기까지만 저는 하고. 그 전남 지역의 간사 김성입니다. 그 평화와 관련해서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건데 그 정부의 통일 정책 내지는 평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정부의 평화 통일과 관련된 대원칙은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가시겠다고 했는데 정치권을 통해서 이런 합의된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평화 통일과 관련된 그 대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그 정치권과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수립해 주셔야 현장에서 일하는 평통 자문위원들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의지를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주신 말씀을 6분 말씀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각이 다 하나하나 짧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만큼 다 중요하고 또 묵직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평통의 일반적인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평통이 조금 더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 중에 하나로서 지금 말씀 주신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평화통일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 토론은 아니어도 의견들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로도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좀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아까 출생을 할 때 행정 공백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일종의 평통의 고유한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갖는 사회 정책적 이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식약처와 관련된 말씀 주신 부분은요, 이렇게 아시죠? 지금 총리 산하의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로 되어 있던 조직과 대통령실 산하의 새로 바이오 관련 위원회에 있던 두 개의 조직을 하나로 합치면서 총리 산하로 바이오 관련한 규제는 다 총괄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나갈 때 제게도 좋고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전달을 해 주시면은 그거를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과 관련한 원래 고유의 이 통일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초당성을 높이는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영역을 좀 넓혀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새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가령 기존에는 주로 보수 세력이 제기해 왔던 이슈 중에 하나인
로도 볼 수 있는, 가령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보수 진영에 계셨던 분들도 야, 이거 저거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라고 평가하는 그런 영역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새 정부와 대통령이 큰 틀에 있어서는 과거의 어떤 진보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진 어떤 정치적 생각의 공유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방적이고 일시적으로 한 방에 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또 좀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것도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좀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공통분모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좀 더 찾는 그러한 역할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부분, 50인 이하 그 부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일반론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들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창구의 하나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답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끝으로 아까 요 앞에 저한테 뭐 닉네임을 뭘로 하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은 제가 아는 분이 일어나신 것 같다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총리이지만 국회의원인데 제 국회의원 지역구의 평통 의장님이십니다. 근데 일어나셔가지고 그런 거 여쭤보시면 남들이 짜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다 이렇게 애정을 갖고 말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저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불러주시면 또 편하게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국정 설명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총리님을 자리로 모시고 이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념 촬영은 서울 부의장님과 회장단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이후에는 호명하는 지역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 순서는 서울 부의장과 회장단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이후에 호명하는 지역별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지역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준비하셨다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참석하신 내빈분들과 서울 부의장님, 협의회장님, 운영 상임위 간사님들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총리님과 사무처장님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참석하신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의장님, 협의회장님, 운영 상임위 간사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빈분들의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회장 간사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